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겨울전쟁에서 공식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지상에서의 진격을 도울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는 푸틴의 군대에게는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만의 러시아군 시신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들판과 도로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피바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만할 여유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봄에 올 것이고 영상 후반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러시아군 파괴로 뒤덮인 겨울 지옥도로 만든 것은 대단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피바다의 여파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치가 공개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의 발표입니다. 그는 지난 겨울 석 달 동안 우리는 적이 보충한 병력보다 더 많은 적을 제거했다며 그 수치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러시아는 무려 92,85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전사자와 부상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시에르스키는 하루 평균 1,031명의 병력 2에 해당하며 이것이 러시아가 겨울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2026년 공세 기반을 다질 시기라고 생각한 때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겨울 전투에서 러시아는 군인 외에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수천 대에 달하는 러시아 장비들이 불타고 파괴되었으며 2026년에 러시아가 추진하려는 공세에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겨울 3개월 동안 322대의 전차가 추가로 손실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기계화된 공격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달에 100대가 넘는 전차를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1년에 약 400대의 전차만을 생산 및 재생산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최신형 T-90이 아니라 개조된 T-8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T-90을 연간 약 250대 정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차 손실과 함께 러시아는 겨울 동안 장갑 전투 차량 430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110대, 그리고 2,967문의 포병 장비 또 잃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55대 더 무력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점령지 내부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위한 더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기 5대와 헬리콥터 1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작전에 필수적인 드론 65,269대를 잃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 동안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특수장비 65대도 파괴했습니다. 또한 차량 분야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전차와 장갑차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일만 1927대의 차량, 이 러시아 군대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차량들은 오토바이, 트럭, 그리고 기타 운송수단들로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 비축량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이후 러시아가 병력과 군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것들입니다. 또한 해군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도 겨울 동안 수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함선 한 척과 잠수함 한 척을 격침시켰고 이미 예전 작전기지에서 멀리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흑해 함대를 더욱 해체시켰습니다. 이제 흑해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월 26일 애틀랜틱 카운슬은 러시아가 2025년 겨울과 2026년 초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끊임없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은 전력과 난방시설이 파괴되면서 얼어붙는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얼어붙게 만들어 비전투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움으로써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의 표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살 수 없는 곳, 우크라이나를 애초에 주권국가로 만들었던 모든 것을 러시아가 체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는 껍데기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산업 역량과 기본 편의 시설을 파괴해 최소한의 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크렘린은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기가 꺾이고 푸틴이 평화 조건을 강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겨울 전쟁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봄이 오면 우크라이나는 따뜻한 몇 달 동안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역량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가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어 전쟁에서 제외시키려는 데 집중한 결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크렘린이 정작 중요한 데서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불과 3개월간의 전투에서 9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1979-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러시아의 병력 손실은 이 숫자의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잘했네 푸틴. 소련의 전성기 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던 군대보다도 덜 효과적인 군대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겨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봄이 왔지만 러시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응해야 합니다. 곧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참담한 규모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가 3월 1일부터 2일까지 하루 만에 960명 병력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는 겨울 동안 평균적으로 잃었던 1031명보다는 약간 적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하루에 약 1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겨울의 참혹한 전투가 봄까지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푸틴은 속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많은 병력을 잃는 건 새롭지 않아. 러시아가 영토를 차지한다면 이런 손실과 겨울의 피바람도 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푸틴, 그건 러시아의 더 큰 문제야. 러시아는 이런 손실을 정당화할 만큼의 영토를 전혀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령했던 영토마저 엄청난 속도로 잃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곧 그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12월, 1월, 2월 러시아의 영토 점령 수치를 살펴보죠. 참고로 그 3개월 동안 92,8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한 달 평균 3860명의 사상자가 나온 셈입니다. 12월에는 우크라이나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445제곱킬로미터, 즉 171.8제곱마일을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 제곱마일당 거의 171명의 병사가 사상당한 셈이 됩니다. 1월과 2월의 확정된 수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 ISW의 ISW란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겨우 572제곱킬로미터, 즉 220.85제곱마일만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하루 약 4.4제곱마일에 해당합니다. 같은 속도로 2월 남은 기간 진격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39.7제곱마일을 추가 점령했을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합치면 약 260.6제곱마일을 점령하는데 61,7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점령한 1제곱마일당 2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즉 러시아는 겨울에 진격이 느려지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1제곱마일당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겨울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미미한 성과는 푸틴의 봄, 여름 공세 준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에 다룹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미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월 말쯤 우크라이나의 공중 강습부대와 주요 드론 부대, 그리고 지상에서 수색 및 선멸 작전을 수행하는 돌격 부대들이 남부와 남동부 우크라이나의 회색지대와 점령지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렉산드리우스크 축에서 대규모 공세가 벌어졌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방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크림반도 방향으로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세의 목적은 점령지에서 느슨하게 거점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침투 병력의 소규모 부대를 완전히 섬멸하여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작전과 전선 전역의 통신에 사용하던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잃으면서 우크라이나는 2월 한 달 동안 이미 실패로 치닫던 러시아의 겨울 전쟁을 푸틴이 결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굴욕적인 광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곧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앞서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몇 주 만에 러시아로부터 약 300제곱킬로미터, 즉 약 115제곱마일의 영토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8곳의 마을을 탈환했으며 이제 이 거점들을 요새화된 방어 거점으로도 남부로 더 깊이 진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해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의 겨울 반격은 2월 22일까지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그 시점까지 우크라이나가 해방된 영토 400제곱킬로미터, 즉 155제곱마일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1월 말에 탈환한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둘째는 특히 주의 깊은 시청자라면 그 수치만 듣고도 이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겨울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으로 여겨졌던 상황은 러시아가 병사들을 그 참혹한 소모전에 더 많이 밀어넣고 있는데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보여주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점은 이번 겨울 전세 역전이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역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딥스테이트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는 러시아가 1월과 2월에 ISW가 보고한 것보다 훨씬 적은 영토만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 우크라이나 영토 245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고 2월에는 고작 126제곱킬로미터만을 추가로 점령했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하다면 2022년 1월 말 2월 사이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가 러시아가 같은 기간 점령한 영토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쁜 겨울이 푸틴에게 재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몇 달간 정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저기서 약간의 이득을 얻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남부에서 우크라이나의 강한 반격에 직면해 있으며 푸틴의 약화된 군대보다 우크라이나가 3배 넘는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 피바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유리해졌습니다. 타라스 슈무트, 컴백 얼라이브 재단의 대표이자 우크라이나 감독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처원 감독위원인 타라스 슈무트는 3월 1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러시아가 겨울 전투에서 패배했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봄이 시작되며 해가 길어지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몇 달 만에, 아니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잃은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의 유혈 사태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시켰고 이는 푸틴이 러시아군에 대규모 성과를 안겨줄 봄과 여름을 준비하려 애쓰는 가운데 러시아가 점점 힘이 빠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 공세가 아무리 인상적이었다 해도 지금은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러시아는 2026년에 남은 기간 동안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겨울 전사들이 3개월 만에 성과를 내면서 그 계획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그 계획들이 겨울 내내 우크라이나가 견딘 러시아 미사일, 드론 공격 증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항복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사망하는 동안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 전략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겨울 3개월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738발의 미사일, 14,670발의 유도 항공폭탄, 그리고 거의 19,000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는 12월 6일 50여 발 미사일 등 7대 공중 표적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테러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전쟁이 봄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가 가진 유일한 구원은 지상군이 밀리거나 대규모로 전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과 드론도 러시아의 지상 공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ISW와 TVP 월드는 모두 이 계획된 공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10만 명 이상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대규모 진격을 계획 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2025년 여름부터 2026년까지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를 점령하기 위해 투입한 17만 명의 병력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러시아가 병력 7만 명이 부족한 상태로 포크로프스크보다 더 요새화된 도네츠크 요새벨트의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동부에 10만 명의 병력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럽 대부분의 현역 군대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포격을 시작했으며 이는 도네츠크로 더 깊이 진격하려는 준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026년 봄, 여름에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스크로 진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암시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남부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은 다가올 러시아 공세의 두 번째 측면에 대비한 영토 해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해방된 남부 마을들을 재탈환하려 더 많은 예비군을 소모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도네츠크에 있는 병력이 2025년 여름 러시아가 집결시켰던 병력보다 더 적은 상황에서 이는 그 병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입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것에서 암시되는 것보다 더 야심차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계획이 2027년까지 이어지며 우크라이나가 이 계획을 입수해 푸틴에게 큰 타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작전 방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동부, 즉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점령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포리자 지역 방향으로 계속 진격하고 싶어하며 또한 드니프로 방향으로도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렵지만 오데사 지역도 노리고 있다고 젤렌스키는 3월 2일에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젤렌스키의 지적과 러시아 겨울 실패의 피해에서 알 수 있듯 러시아는 이를 실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을 보고 있지만 현재 이 지도들은 현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이제 푸틴의 전쟁을 위해 공식적으로 모집하는 자원병 수보다 전장에서 잃는 병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매체는 서방 당국자들이 제시한 수치가 시르스키의 것보다 러시아에 훨씬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11월부터 1월까지 한 달 평균 4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겨울 내내 수천 명의 모집 부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역량 부족의 단면입니다. 러시아가 자원병 모집에 실패할 때마다 예비군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 예비군들은 원래 봄과 여름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우크라이나로 투입되어 동료들처럼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은 푸틴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겨울 동안 투입되지 않았던 병사들까지 잃었고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진격에 필요한 영토도 상실했습니다. 즉 우리가 말했듯이 러시아는 이미 여러 면에서 소진된 전력입니다. 푸틴은 심각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낮은 유가와 제재로 인한 러시아 자원의 제약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월 16일 러시아의 수출 수익이 감소하고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그 경제가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병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 내내 자원병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해온 크렘린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금이 바닥나면 러시아에 남는 건 예비군뿐인데 그 예비군마저 이미 예정보다 일찍 투입되고 있고 겨울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며 보냈습니다. 이 모든 점을 보면 겨울 러시아의 참사는 큰 파장을 낳고 우크라이나는 최대 규모 영토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과 장비를 너무 빠른 속도로 잃고 있어서 봄과 여름에 계획한 모든 공세가 이미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의 2027년 말까지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크라이나의 모든 행동은 푸틴의 흔들리는 계획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스타링크 문제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겨울 반격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3월에 광기 어린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세가 일어나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더 많이 점령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남부로 더 깊숙이 진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계획을 전쟁을 끝낼 패배로 바꿨고 푸틴은 승리를 기대했던 3월 공세가 시작도 못하고 실패로 끝난 굴욕을 겪었습니다. 3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저녁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는 좋은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2026년 첫 2달 반 동안 우크라이나의 노력과 반격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러시아가 봄에 계획했던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완전히 산산조각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러시아가 이번 공세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젤렌스키의 발언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돌격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강도와 충돌의 규모는 러시아가 계획했던 것 그리고 러시아 지휘관이 정치 지도부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공세가 멈췄다고 공격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며 러시아는 여전히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푸틴 군대는 크렘린이 제시한 목표 달성에 또 실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푸틴은 이 모든 일에 분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봄 공세 저지 전략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러시아가 2025년 내내 사용했던 침투 전술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을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3월 16일 연설 전날 우크라이나에서 기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장갑차를 이용한 진격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 결과 푸틴이 다시 한번 소규모 침투 부대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시작 이후 이미 128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선에서의 소모전 방식에 다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인들에게 계획된 봄 공세는 이번 봄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들은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장비들은 원래 돌파구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드론 방어로 희생되고 있는 병사들과 침투자들은 원래 푸틴이 기대한 봄 공세의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강해지고 우크라이나는 약해질 예정이었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평화협상 시작 후 추진해온 최대한의 평화협정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대응 전략이 이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봄에 러시아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엄청날 예정이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될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소문은 2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공세에 1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그 지역에 주둔시킨 병력들이 봄 동안 전초전을 펼치고 10만 명의 병력, 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고 여름에는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한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 요지였습니다. 3월 중순에는 봄, 여름 공세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남부에서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전선에서 진격을 시도하며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 투입할 병력을 자포리자 전선에 배치하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도네츠크에 관해서는 자포리자 진격이 슬로베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축을 따라 동쪽 공세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 군대가 그 도시들을 공격할 위치를 확보하고 도네츠크 요세벨트도 노릴 수 있습니다. 푸틴이 수년 동안 탐내온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마침내 차지하려면 그곳이 반드시 함락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공세는 아마도 늦은 봄에서 여름까지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군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로 진격해 완충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 사이 올렉산드리우스크 축 어딘가에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완충지대 덕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를 통해 자포리자나 도네츠크로 지원을 보내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주요 공세가 여러 전선에서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가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그 계획은 2월 초 발생한 일로 크렘린 군사 전략가들의 모든 것이 무너진 점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순식간에 러시아군은 스타링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는데 이들은 원래 절대 손에 넣어서는 안 될 불법 단말기를 입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링크 상실로 러시아 전선 통신이 두절됐으며 특히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 지역 러시아 침투자들은 회색지대 내 점령 영토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던 영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타링크 차단이 바로 그 촉매제가 되었죠.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나섰고 약 한 달 만에 러시아의 봄 공세 계획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반격이 시작되자 빠르고 무자비하게 러시아의 봄 공세, 핵심 지역의 광대한 영토를 순식간에 빼앗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하며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마을들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집결할 때마다 번개 같은 반격에 무너졌고 푸틴의 이미 약화된 침투 부대들은 적에게 맞서 방어하려다 마치 머리 없는 닭처럼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3월 10일까지 우크라이나는 2023년 반공세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격으로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 400제곱킬로미터, 즉 154제곱마일을 해방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많은 영토를 탈환한 것은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서 굴욕적인 역침공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작전으로 푸틴은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파견한 대규모 북한군을 포함해 6만 3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026년 반격 역시 푸틴에게 똑같이 굴욕적이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봄철 작전을 무너뜨리는 동안 러시아군은 적응에도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만든 완충지대를 돌파해 겨울 동안 푸틴 군대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방향에서 얻은 이득을 되돌리는 동시에 러시아 후방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 군사 거점을 더 많이 타격하기 위해 중거리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스타리그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령지의 지휘 및 통제센터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일반적으로 전선에서 20, 120km, 즉 12, 75마일 뒤에 있는 목표물에 집중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예전엔 이런 목표물 제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구축한 요새화된 거점 주변의 살상 구역에서 FPV 드론들은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거리 드론의 경우 이러한 중거리 목표물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의 석유 인프라와 군사시설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심층 타격 전략에서 자원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거리 드론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전선 뒤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봄 공세를 저지하겠다는 거창한 발언을 하기 하루 전 우크라이나 기업 유포스는 부처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은 한 대당 단지 $10,000에서 $12,000 정도의 비용이 들며 약 200km를 비행할 수 있고 5.5kg 무게의 탄두를 목표 지점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탄두가 세계 최대는 아니지만 병력 집결 저지와 허술한 지휘 통제 거점, 점령지 내 드론 조종사 거점 파괴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후방에 있는 러시아를 타격해 푸틴 군대가 봄과 여름 전체 공세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그 한 축에서 절실히 필요로 했던 지원을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그 어떤 것도 푸틴이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곧 이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봄, 여름 계획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저희 밀리터리 쇼의 주제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한 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반격이 러시아 병력 이동에 큰 영향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반격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러시아 공세를 더 약화시킬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세는 이미 시작됐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진격은 계속됐습니다. 전쟁연구소 ISW도 3월 16일 전황평가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반격이 올렉산드리우카 방향에서 러시아의 공세 작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 반격은 매우 격렬해 곧 푸틴이 흘리아폴라 방향에서 하려는 일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흘리아폴 북서쪽에서 반격을 시작했으며 스바야 토포트리우카에 공격 부대를 투입하는 것 외에도 히르카 스타로크라이카 정착촌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반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의 봄 공세 중단에 대한 발언이 우크라이나군이 성과에 안주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훌리아폴라 자체를 서서히 포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정착촌도 해방시키려는 목표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ISW 보고서에 따르면 훌리아폴라 축에서 주당 1.2km, 즉 0.74마일에 불과한 진전 속도로 느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약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병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즉 이런 초라한 진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러시아는 일주일에 약 7000명의 병력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공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 손실 규모는 푸틴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푸틴이 봄, 여름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모은 예비 병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응 과정에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브로필리아에서 훌리우폴 방향으로 55 해군 보병사단과 40 해군 보병여단의 일부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호자의 여단 일부와 120 해군 보병사단도 올렉산드리브카로 보내져 러시아의 흔들리는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도브로필리아에서 차출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러시아가 훌리아폴라 방향에 656 차량 화소 총 연대를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연대는 2025년 8월 이후 활동이 없어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이 부대를 예비로 두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반격으로 크렘린이 어쩔 수 없이 투입했습니다. 푸틴은 봄 공세를 앞두고 계획에 없던 병력까지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병력들을 방어에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에게 불리한 점은 예비 병력들도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틴이 공세가 원래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공격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막대한 영토를 잃고 공격 시도가 멈추며 예비 병력을 소진하고 원래는 장갑차를 이용한 기계화 돌격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침투 전술에 의존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지난 몇 달은 러시아에게 재앙이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전장 성과나 러시아의 대규모 계획 저지보다도 우크라이나에게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봄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선에서의 우리의 힘이 모든 우크라이나 진영의 힘이며 세계와의 소통, 우리의 외교, 그리고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세계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세계와의 소통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만큼 4년 전쟁 끝에 우크라이나가 패배 직전이라는 러시아의 주장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때마다 그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벌어지는 인지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성과를 과장하여 러시아가 모든 것을 정복하는 힘이고 우크라이나가 저항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려는 푸틴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4년간의 전투 끝에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푸틴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이야기에 속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평화협상 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지 사이로 오가며 러시아가 전쟁 주도권을 쥐었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푸틴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었고 자신의 서사를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128만 명 사상자는 무시해도 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인구, 장비, 힘이 더 많습니다. 푸틴은 전 세계에 말합니다.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는 결국 달성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러시아는 평화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 협상에서 러시아는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게 돈바스 지역을 양보하라고 요구하죠. 그런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봄 공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2026년 초에 해낸 일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이 평화를 추진하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여러 마감 시한 중 가장 최근인 2026년 6월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는 되찾은 영토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말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의 봄 공세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분대가 어떻게 2년여 만에 가장 큰 반격을 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약한데 러시아 계획이 왜 실패하나요? 이것들은 푸틴의 수사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략과 러시아의 군사적 실수에 보상하는 평화협정에서 영토를 양보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해방한 대부분은 러시아와 평화협상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그 협상들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그렇듯이 푸틴의 주장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대주의적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격 시기로 인해 해방된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는 거의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뻔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3월 공세를 완전히 실패로 돌리는데 매우 실질적인 목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파트너들의 더 많은 지원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젤렌스키는 러시아 공세 실패를 밝힌 연설에서 이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정 지원과 러시아 추가 제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방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와 지원 패키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채택된 900억 유로 지원 등 유럽의 결정들이 반드시 효과를 내야 합니다. 유럽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외교 상황이 어떻든 세계에 어떤 도전이 있든 우리 지역은 지난 겨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다음 겨울에 대비돼 있어야 한다고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봄, 여름 계획에만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말과 또 다른 혹독한 겨울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젤렌스키가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심이 줄며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이 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계획을 전쟁을 끝내는 패배로 바꿈으로써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 분쟁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 드론 공격을 막으려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건 러시아의 계획이 무산됐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았으니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러시아의 2026년 봄, 여름 공세, 또 2025년처럼 막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총력 공세로 전장을 재편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점령지에서 탈러시아화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전쟁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포크로스크. 전쟁 전 우크라이나 동부 외지역 사람들은 이 도시를 거의 몰랐습니다. 포크로스크는 도네츠크주의 작은 공업도시로 인구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약 2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공세의 주요 격전지였습니다. 2024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러시아군은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병력, 장갑차, 포병,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지뢰밭과 참호망 그리고 끈질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을 뚫고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진격은 매우 더뎠고 종종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 단위로 측정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마침내 2025년 12월 포크로스크의 폐허에 진입했을 때 이 전투는 전쟁 전체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노력, 엄청난 손실,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거의 없는 전략적 성과. 크렘린이 승리를 선언했지만 포크로스크 점령이 모스크바 기대만큼 돌파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점령해도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도박을 어떻게 이용했고 그것을 키이우의 가장 중요한 전장 성공 중 하나로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포크로스크 전투에 집중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다른 곳에 주목하며 전선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 진격을 막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러시아가 승리를 주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스크 주변에 많은 러시아군이 묶여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 2월 2주도 채 되지 않아 약 115제곱마일의 영토를 탈환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 2개 연대에 달하는 병력을 사실상 전멸시켰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포크로스크에서 하루에 약 70명 약 0.04마일 정도만 점령해왔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솜 전투보다도 더 느린 속도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진격 속도를 근거로 이 지역의 일부를 어느 쪽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정착지를 점령하려 하면 우크라이나가 다른 곳에서 반격해 러시아를 밀어냅니다. 이는 군사적인 두더지 잡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서 수두자라는 도시는 크렘린에게 잠깐이지만 굴욕적인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8월 기습적인 국경 넘기 공세를 통해 이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 본토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드러났습니다. 모스크바는 결국 2025년 3월 대규모 반격 끝에 수두자를 탈환했지만 이 사건은 러시아가 자국 국경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산산조각냈고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과 자원을 빼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군사 분석가들과 위치가 확인된 전장 영상에 따르면 크렘린은 영토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지휘 체계와의 정보전에서도 패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승리를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상부는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장 이미지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구조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그 우위로 러시아의 공격을 견디면서도 공세적인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부대를 대규모로 소모시키며 전선에서 약하지만 실제적 우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에게 포크로스크 반격 등 모든 반격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군은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크로스크는 단순한 우크라이나 도시가 아닙니다. 전쟁 이전에 이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으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돈바스 전선의 상당 부분에 보급품을 제공했습니다. 서방 분석가, 우크라이나 지휘관, 러시아 기획자 모두 이곳 점령의 이론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인접한 진지들의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며 진정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포크로스크는 러시아가 그곳에 도달하며 감수한 손실을 정당화할 만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얻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년 동안 물류 경로를 재조정하고 대체 보급로를 강화하며 예비 진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도시의 잔해를 밟고 있을 때쯤에는 그 도시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잃은 것은 과거의 물류 거점뿐이었습니다. 과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크렘린은 수십만 병력을 소모하며 3년간 목표를 쫓았지만 목표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가장 통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착했을 때 원하는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포크로브스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 결코 단독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벌어진 소모전의 더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제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숫자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상대와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할 때 현장에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투입할 수 있는 장갑차도 더 많았으며 현대전에서 엄청난 속도로 소모되는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방위 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탄 같은 포병 탄약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점들은 매우 더딘 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초까지 러시아는 전쟁 전체에서 이미 약 25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들의 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성과만을 내고 있었습니다. 포크로브스크는 가장 명확한 예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도시뿐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이 메시지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푸틴의 정치적 정체성과 권력에 대한 모든 정당성, 적어도 지난 4년간의 경제적 고통과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가 입은 100만 명의 인명 피해는 결정적인 승리라는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원래 목표는 키이우 점령, 우크라이나 정부 해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 어쩌면 연방 전체로 사실상 재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으면서 내러티브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크렘린이 거짓 승리와 도네츠크 시골의 농지 몇 평방마일에 대한 영토 주장이라는 선전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전선에 병력과 탄약을 보내려면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는 이제 되돌리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RZ-HD라는 약어로 알려진 러시아 철도는 러시아의 모든 화물 중 약 87%를 운송하는 국영 독점 기업입니다. 11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나라의 중추이자 더 나아가 러시아 군수 공급망의 중추입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RZ-HD는 거의 4조 루블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는 약 52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 기업이 16년 만에 겪는 최대 위기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보유액은 2,510억 루블에서 단 210억 루블로 12배나 급감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무급 휴가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해고를 시작했으며 투자 프로그램도 4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심지어 RZ-HD가 2024년에 불과 2년 전에 구입했던 62층짜리 모스크바 마천루를 긴급 매각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회사가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하면서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는 일종의 중고품 처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추가 무너졌고 그 고통은 전장을 포함한 다른 곳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군수 화물이 철도망에서 우선순위를 받게 되면서 상업 화물이 밀려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RZ-HD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의존하던 수익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화물 운송량은 침공 이전과 비교해 2024년에 4% 감소하여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5년 첫 9개월 동안에는 6.7%라는 더 빠른 속도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RZ-HD가 기관사 2,500명과 기관차 승무원 3,000명이 부족해서 매일 약 200대의 열차가 운행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2026년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비해 20% 삭감되었습니다. RZ-HD가 추락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RZ-HD의 수익이 러시아 GDP의 2.5%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강제대출, 현금 투입 또는 부채 탕감과 같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너무 크고 중요해 망할 수 없으며 푸틴 등 지도자들도 이를 잘 압니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는 철도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항공 부문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항공사들은 현대 항공기 운함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품 부족으로 2026년 중반까지 러시아 서방산 항공기 절반 이상이 운항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다른 항공기를 운함시키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항공기를 분해해 부품을 빼내는 이른바 부품 적출이라는 위험하고 자기 파괴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해하는 항공기 한 대마다 복구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볼가다다 대파는 러시아의 주요 화물 항공사 중 하나로 사실상 해당 항공기들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8대의 항공기를 아에로플로트에 넘겼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산 항공기로 항공기 보유량을 대체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발표된 목표치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크렘린이 2030년까지 상업용 항공기에 1000대를 추가하겠다는 대담한 주장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2024년과 2025년 전체에 걸쳐 공장에서는 단 5대의 신형 항공기만 생산되었습니다. 목표는 2024년 중반 축소된 생산량을 반영하도록 수정됐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생산 능력 유지에 실패한 뒤 그 계획은 2025년 중반 별다른 절차 없이 조용히 폐기됐고 러시아 언론에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 생산 산업만이 아닙니다. 다른 러시아 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더 미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최신 분석과 실시간 업데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교통산업 붕괴로 다시 돌아가 보면 러시아는 11개의 시간대를 아우르는 나라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약 5,000마일에 달합니다. 두 빠른 이동 수단이 사라지면 러시아 시민들은 스스로 생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상 항공교통이 부족하면 러시아 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지역에 지리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 부문이 전쟁 자금으로 전용되면서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군대에 입대해 우크라이나로 파병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러시아 군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여름철 목적지가 우크라이나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국 정보국에 따르면 2026년 연례 평가 보고서는 러시아 군사 능력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오픈소스 분석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러시아는 2025년에 약 700만 발의 포탄, 박격포탄, 로켓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침공 직전인 2021년에 연간 약 40만 발을 생산하던 것보다 17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2023년 이후 북한과 이란에서 수입된 약 500만, 700만 발의 포탄이 추가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에만 북한산 탄약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포탄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단순히 인상적인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우려스럽게 만드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탄약을 우크라이나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모스크바가 전쟁 초기에 고갈된 전략 비축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명확히 언급합니다. 즉, 러시아는 전투 소비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탄약을 생산 중입니다. 그럼 이들이 현재 전선 너머의 무언가를 위해 비축하고 있는 건가요?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3개월 만에 나토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스는 러시아가 전시경제로 전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생산 급증에 더해 러시아가 이 탄약 우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영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합치면 이는 우려스러운 추세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산해도 영토를 잃거나 정체된다면 그 화력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 가지 설명은 낭비와 부패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기록된 물류 실패로 인해 막대한 양의 보급품이 전선에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정보기관이 제시하는 또 다른 설명은 더 우려스러운 해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미래의 분쟁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러시아의 전략적 상황이 모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크렘린은 방위 산업을 전시체제로 가동하며 더 큰 분쟁을 준비하는 듯한 속도로 탄약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 기계의 경제적 기반은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는 첨단 제조업 유지에 필요한 기술 수입이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024년 4.3%에서 2025년에는 0.6%에서 1%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가 완전히 전시 경제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반도체부터 산업용 자재까지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베이징에 모스크바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하며
베이징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지정학적 영향으로까지 확대되어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를 이용해 서방 기관들을 조종하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중국의 무역의 중요한 핵심 지역에서 나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를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려던 꼭두각시 국가처럼 만들었지만 전 세계가 이를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매우 위험한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초기 전략이었던 신속한 지도부 제거와 흡수는 사실상 첫 주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모전 전략, 즉 우크라이나를 지치게 하고 서방의 지원보다 오래 버티는 것이 목표인 이 전략은 전국적으로 25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광범위한 제도적 실패 속에서 교통 시스템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선전해서 실제로 믿게 만드는 선전 전략도 여러 방면에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교들은 더 이상 의미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 진전이 있을 때처럼 마을 하나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더 이상 환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진격에 대한 모든 보도를 반박하면서 자체적으로 반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며칠 만에 하르키우 광역을 탈환하며 러시아 군사교리의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잔혹한 작전 중 하나로 평가되며 러시아군은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선택지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입니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는 두려운 핵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연토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2022년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며 그 자체로도 매우 우려스러운 진전입니다. 서방 군대가 최근 이란을 포함해 중동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방식을 보면 재래식 억제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핵 무력 시위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음으로 절박해질 사람은 푸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택지는 제한적인 핵 확전입니다. 소형 핵탄두를 우크라이나군 집결지나 물류 허브 또는 상징적인 목표물에 투하하는 것은 크렘린의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대중의 개입 지지를 약화시키고 나토 레드라인의 실질 여부를 시험하며 오랜 교차 끝에 푸틴에게 극적 내러티브 변화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양쪽 모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은 나토의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러시아 군사자산 파괴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관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베이징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사용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데 신중을 기해왔으며 만약 핵 공격이 일어난다면 시진핑 주석은 핵무기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공개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전술 핵 공격은 전쟁의 근본적인 셈법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항복할 가능성은 낮으며 영토 탈환을 위해 공격을 이어가고 나토의 지원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러시아 자체를 핵으로 타격하는 더 강경한 억지 정책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죽거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붕괴된 국가를 이끌게 되고 주요 인구 밀집 지역과 군사시설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체입니다. 현재의 전선을 고의적으로 동결하고 적극적인 작전을 저강도로 줄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탄약을 비축하고 장갑차를 교체하며 더 큰 미래, 공세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서방 군사 기획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푼영단의 휴전은 러시아가 2022년에 이른 장갑 타격 부대를 재구성하고 포병 예비군을 보충하며 키이우에서 실패했던 것보다 강력한 초기 기습을 준비하고 서방의 정치적 의지 변화를 기다릴 시간을 줍니다. 여기서의 위험도 상당하며 관련된 지정학적 요소들로 인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연결된 분쟁은 러시아가 재건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아무런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장기적인 휴전도 나토에게는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전쟁을 위해 무기만 늘리니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언론 주목을 받을 정도로 소규모 진격을 계속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더 시도할 것입니다. 한쪽이 의미 있는 약점을 보인다면 우리는 2026년에 전쟁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해결책 없이 전쟁이 계속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 정부에 대한 내부 압력이 커져 결국 체제가 한계점에 이를 것입니다. 모두가 미국의 이란 초토화에 집중하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조용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간 건 아닙니다. 이란이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남은 것들을 겨냥해 놀라운 일련의 공격으로 러시아의 급소를 찢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이란에서처럼 자국에서도 쓸모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우크라이나는 목표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요 수치인 10만 5,200개의 러시아 목표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2026년 2월 28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목표물이 바로 10만 5,200개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는 하루에 약 3,750개의 목표물로 나뉘며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이 얼마나 드론 중심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달간 러시아의 거의 모든 것을 타격했고 3월 공격을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의 표적 목록이 얼마나 커졌는지 강조하겠습니다. 하지만 2월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특정 유형의 목표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푸틴의 군대가 지상에서 압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조종사 위치입니다. 러시아의 드론은 푸틴의 지상군을 위해 엄청난 지원 역할을 합니다. 장거리 샤이드형 공격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후방 군사 인프라를 타격해 전국적으로 사기를 꺾고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에 맞서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큼 능숙하진 않지만 FPV와 정찰 드론으로 습격을 시도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접근할 수 없는 살상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 작전의 핵심은 조종사들이며 우크라이나는 2월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살을 겨냥하는 것을 멈추고 공수들을 공격하라. 시르스키 장군이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선에 배치하는 모든 FPV 드론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여전히 다중회전익 FPV 드론 사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미 하루에 19,000대 이상의 FPV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시르스키 장군이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이 수치를 발표하며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가 2025년에 생산할 것으로 여겨졌던 200만 대의 FPV 드론, 즉 하루에 약 5,500대 생산하던 것에 비해 엄청난 증가입니다. FPV 드론을 모두 파괴하긴 어렵지만 우크라이나는 조종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FPV 드론도 결국 누군가 리모컨으로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 위치를 제거하면 수백, 수천 대의 FPV 드론이 작동 불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면 러시아는 단순한 위치 이상을 잃게 됩니다. 조종사가 드론 조종 중 전사하면 러시아는 즉시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최대한 많은 조종사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시르스키는 러시아가 4월 1일까지 무인 시스템 부대의 병력을 10만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2월에 우크라이나가 이룰 성과 중 하나는 전투선 뒤에서 작전을 펼치는 조종사들에게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타격할 수 있고 드론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도 그들의 FPV 드론을 전장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이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로 발사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드론이 그렇게 발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넓은 지역을 점령하면 러시아는 샤이드 드론을 목표 지점에 더 가까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츠크에서 발사된 드론은 러시아 내부에서 발사된 것보다 이동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시간과 거리가 줄어든다는 뜻이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할 문제입니다. 한 달 만에 4,000곳이 넘는 조종 위치를 제거한 것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러시아는 2025년 9월까지 연 3만 대의 샤이드형 장거리 공격 드론을 생산 중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향후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도 있었습니다. 1월 RBC 우크라이나는 시에르스키가 러시아가 하루 1,000대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란 전쟁이 푸틴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샤이드형 드론 핵심 부품을 계속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대규모 샤이드형 드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만 5,200개의 표적을 제거했던 같은 2월, 러시아는 5,059대의 장거리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1월에 발사한 것보다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같은 달 미사일 발사 기록도 세웠으나 이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산업의 중요한 표적도 타격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드론 이야기로 돌아가면 2월 우크라이나 전략은 러시아 드론 작전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화살은 제쳐두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그것들도 많이 제거했고 세르스키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조종사 위치 제거가 더 중요합니다. 공수나 활 없이는 화살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만 개 이상의 다른 표적도 제거됐으며 여기에는 장비, 병력 집결지, 지휘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 전력은 약화되고 우크라이나는 푸틴 병사들이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을 없애기 위해 드론 전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로 넘어가도 드론 작전의 핵심이 무너졌지만 우크라이나는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잠깐의 숨 돌릴 틈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은 크렘린이 계속 돌리려는 삐걱거리는 전쟁 기계의 핵심 부품들을 우크라이나가 파괴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3월 첫 12일 동안 연이은 공격으로 러시아의 속살을 훤히 드러냈고 우리는 그중 일부 사례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방공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12일 키이우 포스트는 무인 체계분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브디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방공망의 19개 요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S-300 시스템과 러시아의 토르 지대공 미사일 포대 하나를 격파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브디가 SBS-3라 부르는 이 무인기는 3월 많은 공습에서 성공했으며 브로브디는 3월 12일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거의 4분에 달하는 영상에서 우리는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표적을 조준합니다.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드론이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명확한 성과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사용된 무기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드론을 보내 파괴된 장비에 불타는 잔해를 촬영합니다. 우리가 언급한 특정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토르 시스템은 보디아스크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보디아스크는 러시아가 자포리자주에서 점령하고 있는 영토 중 하나입니다. 나토는 소련 시대 방공 시스템을 SA-15 건틀리디라 부르며 헬리콥터, 항공기,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표적 요격용으로 설계됐습니다. 러시아는 토르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드론들이 약 2,500만, 2,7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방공 시스템을 파괴한 사실은 이 시스템이 푸틴이 기대한 만큼 드론 요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S-300 시스템은 점령지 루안스크 보로벤키 정착촌 근처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련 시대의 시스템인 S-300은 러시아가 자국 군대의 부대 편성이나 중요한 군사시설에 기동식 방공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토르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표적 다수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일부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300은 최근 4년간 우크라이나가 여러 번 공격한 방공 시스템으로 3월 12일 공격도 러시아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일련의 공격 중 최신 사례입니다. 앞서 말한 조종사 위치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제거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격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제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후 3월 14일까지 방공 시스템 1332기를 파괴일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을 가하기 위해 자국 영토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안전한 항공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채널에서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을 여러 번 다뤘으니 여러분에게는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장거리 공격 시도가 자주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12월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90%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높은 요격률이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장거리 무기의 10%가 목표에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면 많은 돈과 드론이 낭비되지 않고 목표를 타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이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더 많은 장거리 공격이 성공할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전선의 러시아군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에는 조종사 위치뿐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 저장고, 연료 등 푸틴 군대를 움직이는 많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군사기계의 핵심 부품이 줄어들수록 러시아 전선이 더 약해집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공 문제도 중요합니다. 제재로 크렘린의 방공 시스템 구축 능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의 12월 기사도 이에 동의하며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러시아 방어망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부품 부족은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없거나 재건 속도가 느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방공 체계를 신속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공급망 실패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내에 있던 방공 시스템을 전선으로 옮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만든 방공망의 빈틈을 그대로 두고 자국 내 주요 목표물을 보호할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건설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은 제재 대상 국가든 아니든 외국 부품에 의존하는 경우 건설에 막대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가 한 번의 정밀 타격이나 적절한 제재만으로 S-400 방공 시스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중요한 장비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러시아가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항공로가 확보되면 러시아와 전쟁기계에 대한 공격이 더욱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 미사일 센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포함해서 다뤄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3월에 타격한 또 다른 표적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맞는 연료 수송 열차입니다. 3월 12일까지 이틀 동안 러시아는 방공 시스템 2대를 추가로 잃는 등 여러 폭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S-300을 격파한 그날에도 점령지인 루안스크에 있는 탄약 창고를 파괴해 수천 발의 포탄을 없앴고 자포리자에 위치한 야키미우카에서 러시아 포병여단 소속의 정비부대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은 루안스크, 도브잔스크에서 연료와 윤활유를 실은 열차를 파괴했습니다. 이 공격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연료를 빼앗으면 탱크와 장갑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는 이동식 포병과 방공 시스템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열차 공격으로 윤활유가 불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장비 유지에 쓰이는 핵심 요소도 없앴습니다. 그 장비 이동을 막지 못하면 최소한 간접적인 성능 저하를 일으켜 그 장비를 현장에서 푸틴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고 덜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 연료열차 공격에서 러시아가 쓰던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양측 모두 물류의 중요성, 특히 철도가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화물의 약 90%가 철도를 통해 운송되며 이는 상업용 화물뿐만 아니라 군사물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러시아 군대는 연료와 윤활유를 기차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철도에 비슷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러시아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지만 푸틴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공격이든 방어든 연료가 필요합니다. 병사들에게 탄약과 장비를 전달해야 하지만 도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대형 트럭은 느리고 표적이 되어 자주 선택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적어도 3월 초부터 이를 이용해왔으며 DW는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 우크르잘리즈니차가 3월 12일 보고서에서 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리와 철도 그리고 기차들까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상 기반 물류 체계를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12일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점령지의 연료, 윤활유 열차를 파괴해 푸틴에게 양측 모두 물류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물류와 방공 거점을 드럭해 드론 작전의 심장부와 기반이 무너졌고 동시에 러시아 미사일 전략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를 언급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노린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주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3월 초 러시아는 하르키우에 미사일과 드론을 결합해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큰 뉴스가 아닙니다. 푸틴이 벌이는 전쟁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습은 안타깝게도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격에서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사용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즈딜랴 30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 즉 932마일에 달하며 약 800kg, 즉 1763파운드의 화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4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 영토 내에서 SU-34 전투기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매우 위험한 무기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 10일 우크라이나는 자체 미사일을 사용해 브란스크 접경 지역에 위치한 크렘니-L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산 미사일 7기를 공장의 주요 생산 시설에 발사했습니다. 공격 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크렘니-L 공장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이즈델리아 30 미사일 추가 생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의 마이크로 전자 부품이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불에는 불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받은 미사일로 러시아를 계속 타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전략의 두뇌를 타격했습니다. 이제 심장, 배, 두뇌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사 공격 규모를 볼 때 우크라이나의 큰일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통신부서장인 유리 이그나트 대령은 적어도 3월 9일 탄도미사일 측면에서는 그 규모를 매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적이 2025-26년에 탄도미사일 사용을 늘렸다. 겨울에 약 18차례 대규모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탄도 궤도로 미사일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월 러시아의 최대 미사일 공격을 견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288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하루 평균 10발이 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6년으로 접어들수록 러시아가 대형 공중 전력을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큰 신호로 보입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죠. 크렘니-L 시설이 사라지며 러시아 미사일 가운데 적어도 하나, 그것도 최신형의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2월 한 달간 러시아가 10만 5천 개 넘는 목표물과 4천 명 이상의 조종사 자리를 잃은 것도 더하면 주요 방공 시스템 파괴, 연료, 윤활유 수송 열차 손실,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된 소규모 타격까지 더하면 우크라이나의 매우 성공적인 한 달 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이란에 주목하라며 러시아 전쟁 기계의 생명줄을 계속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6년 이 계속될수록 우크라이나의 타격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모스크바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 완료되었고 러시아는 불길을 휩싸였습니다. 석유가 불타고 있고 러시아의 수도는 포위당했으며 푸틴에게 이것은 그가 자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보호하려 했던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3월 16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를 향해 며칠간 드론 공격을 퍼부었으며 이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베니 모스크바 시장에 따르면 공격은 3월 16일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도 공격 대상으로 삼기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소베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직면할 때마다 러시아가 항상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즉, 방공망이 모든 것을 격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 군집의 압도적 숫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방공군이 모스크바로 접근하는 과정과 두 번째 접근선에서 약 250대의 적 모임기를 격추했다고 모스크바 시장이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자제하지 않고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에게 러시아에서 푸틴이 가장 보호하고 싶어하는 도시인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사정권 안에 있으며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해지는 공중 전략이 큰 심리적 충격을 주어 푸틴이 침공을 멈추도록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다룹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모스크바 공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드론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는 사상 최대 드론 공격을 감행하기 1년 전 에도 모스크바에서 유사한 시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그 공격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91대가 러시아 수도와 그 주변에서 격추되었고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많은 폭발이 있었다고 전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지역 전역에 공항을 폐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현지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트로이츠키 행정구에서 폭발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포돌스크, 도모도데부, 두브나, 모자이스크, 이스트라, 솔냐치고르스크, 나로포민스크 등도 모두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와 주변 지역에 거의 무차별적으로 드론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항 폐쇄도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인 로사비아치아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의 여러 공항에 비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나코보, 노모도데보, 주코브스키, 셰레메티에보 공항 모두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으며 오직 브나코보만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나머지 모든 공항들은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공항 폐쇄 외에도 러시아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석유가 불타고 있습니다. 곧 어디인지 밝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공항이 폐쇄될 때마다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수천 명의 러시아 여행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에 도달하고 있음을 심리적으로 보여줍니다. 푸틴이 드론 공격 증거를 숨기를 해도 크렘린이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편이 중단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비행 중입니다. 항공편 취소는 티켓 환불로 이어져 크렘린의 수입을 줄입니다. 우리는 2025년 7월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의 10개 도시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2,000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또 다른 485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약 43,000장의 항공권이 환불되어야 했고 이는 크렘린이 손댈 수 없는 러시아 시민들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많은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폐쇄시키는 모든 공격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금전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크렘린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선전의 심장부를 찌르는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샷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공격에 FP-1 드론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한 번에 10대씩 파상으로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드론 각각은 최대 60kg, 즉 132파운드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1400km, 즉 869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어 모스크바가 충분히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공중전에 최근 추가된 무기입니다. FP-1은 2025년 5월에 공개되었으며 키예프 포스트가 주장하는 것보다 2배나 큰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고 200km, 즉 124마일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밀리타니는 우크라이나가 5월까지 이 드론을 대량 생산했고 러시아 공격에 여러 번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11월로 넘어가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 역시 FP-1에 대해 보도하며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장거리 전략을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드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P-1은 동급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드론이라고 드론 제조사 파이어포인트가 당시 밝혔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드론을 대규모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모스크바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P-1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압도한 저렴한 드론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모스크바 공격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보도된 바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보여준 것은 푸틴에게 분명한 경고를 전달하는 공격입니다. 플라밍고 등 우크라이나 드론 미사일과 결합 시 FP-1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방공망을 뚫고 러시아 수도를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전쟁에서 최대 규모의 모스크바 공격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난 듯 보이지만 러시아 당국이 제공한 일부 정보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상자 없이 드론 약 2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모스크바는 이번 공격 중에 여론을 통제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보여주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텔레그램 차단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FP-1 드론을 대거 투입한 주말 러시아 전역에서 텔레그램 접속이 불가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전면 단속이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에서 이 소셜미디어 앱의 종말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접속 장애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동시에 발생한 것은 크렘린이 모스크바 타격 소식과 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너무 서둘러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VPN 없이 텔레그램이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사실상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텔레그램 차단만이 러시아가 뭔가 숨기려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키예프 포스트가 3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아웃은 크렘린 내외에 발생했으며 1900만 명 이 모바일 인터넷에서 차단됐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국방부를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쿠데타 음모와 이번 사태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자국민들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사상 최대 드론 공격의 성공 여부를 보고할 수 있는 도구를 일부러 차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증거를 억압하고 보도를 억압하며 푸틴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과 러시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크렘린이 모스크바에서 서사를 유지하려 애써도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를 타격하는 증거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모스크바의 통신망이 먹통이 되고 드론이 날아다니자 러시아는 크라스노다르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1300km, 즉 800마일 조금 넘는 거리에 위치한 이 도시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주도이며 흑해에서 100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위치는 중요합니다. 크라스노다르가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의 주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러시아가 점령지 우크라이나로 연료와 보급품을 보내는 물류망의 일부인 석유 저장소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250대의 드론을 보낸 주말에 무엇을 공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석유라고 답했다면 정답입니다. 3월 16일 이른 새벽 우크라이나는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현지 석유 저장소를 타격했습니다. 도시 폭발 소식은 현지 시각 새벽 2시경 처음 전해졌고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입증하는 증거가 늘자 러시아 당국도 도시의 석유 화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직후 크라스노다르 지방 비상대응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 공격으로 레빈스 산업지구의 석유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비정보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는 컸습니다. 엑실라노바 플러스는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상황을 담은 여러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각 영상마다 루빈스크 산업지대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을 넘길수록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유를 저장소를 공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 측은 크라스노다르 비상대응팀의 언급 외에는 러시아 당국이 이전에도 여러 번 내세웠던 변명을 또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직접 타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크라스노다르 상공에서 모든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드론의 잔해가 엄청난 폭발력으로 유류 저장소에 떨어져서 저장소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고 그 불길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보도를 보면 대자비 느끼는 분 있나요? 매번 실제 드론이 아니라 잔해가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에너지와 군사 인프라가 너무 허약해서 창고에 돌만 던져도 불이 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농담일 뿐이고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드론 잔해가 다시 명중했습니다. 잔해는 드론과 연결된 채로 발견됐는데 러시아 방공망이 드론 격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TF 인디펜던트는 지난주 크라스노다르 지방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3월 15일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의 주요 석유 운송 거점 중 하나인 티오레츠크 석유 펌핑 스테이션도 타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엑실레노바 플러스가 공유한 것을 포함해 해당 시설이 불타고 있는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3월 15일 공격은 3월 12일 같은 시설 공격 직후 이뤄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같은 시기 이피프스키 정유소도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누구나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방공망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크렘린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상대로 벌인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 이후로 모스크바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약 8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따라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과 그 석유가 불타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벌이는 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와 모스크바는 지난 며칠 동안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매우 다른 두 도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각기 다른 효과를 냈지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무력화시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잠시 머물다 곧 모스크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가속화한 전략의 연속입니다. 러시아의 석유를 최대한 많이 제거함으로써 푸틴의 전선 병력을 약화시키고 크렘린이 돈을 버는 데 사용하는 핵심 자원을 빼앗게 됩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 타격한 시설들은 전선 보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은 러시아 군대의 전략적 물류 허브로 간주됩니다.
이 지역 석유 저장소들은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의 주유소 역할을 한다고 매체는 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주유소를 파괴해 러시아 연료를 원천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탱크, 장갑차, 그리고 연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화 부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 기계화 공격이 보병 공격으로 바뀝니다. 또한 이동식 방공 시스템과 포병도 러시아는 유류 공급 중단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재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우크라이나가 이 장비 위치를 알면 연료가 없어 움직일 수 없는 그들에게 더 많은 드론이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크라스노다르 지방 석유 공격의 수익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불타는 석유는 수출이 불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일찍 깨달았고 러시아 석유 공격으로 러시아는 핵심 상품 수익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격화로 러시아가 도움이 되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석유로 하루 1억 5천만 달러를 더 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급등한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는 푸틴의 석유 문제에 대한 일시적 방편일 뿐입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석유 터미널을 계속 공격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석유를 없애면 푸틴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군인들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그 석유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스크바로 보낸 250대의 드론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드론들의 영향은 실제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보다는 이러한 공격이 모스크바 주민들에게 끼친 심리적 영향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1월 장거리 타격이 우크라이나의 최고의 대러 안보 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로 모스크바 등 러시아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우크라이나가 이미 싸움에서 벗어났다는 푸틴의 주장에 동조한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건재하고 타격도 점점 더 깊숙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지금 직접 보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단속해도 공항 폐쇄와 항공편 대량 취소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한두 건 취소는 변명할 수 있지만 같은 주말에 수십 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 언론만 보는 러시아인들조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이런 공격을 해왔지만 모스크바를 직접 겨냥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주로 국경 지역이나 푸틴이 수도만큼 중시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방어가 허술한 러시아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P1 드론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대당 약 5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들며 하루에 약 100대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계속 생산해 모스크바로 보내면서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도 장거리 전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로 250대의 드론을 보낸 것은 푸틴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불타는 석유 저장소와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파괴한 것은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실질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다르 지방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또 할 것입니다. 그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모스크바가 표적이 된 것은 명확합니다. 러시아가 진실을 말한다고 가정하면 우크라이나 드론 250대가 모두 모스크바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푸틴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드론을 보낼 수 있을까요? 모스크바는 계속 공격받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계속 보내면 모스크바 방공망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푸틴이 시작한 전쟁이 그들과 그들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지도자라고 여기는 인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킬 때까지입니다. 며칠간 이 질문들의 답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드론을 모스크바로 보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매번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4년간의 전투 끝에도 그들이 믿는 강력한 지도자가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패배 직전이라고 주장한 나라임에도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중 전략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을 강화할 무기 시험을 마무리 중입니다. 녹슨 단검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목구멍에 꽂힐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탈러시아화 작전을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해방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면적인 공세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가 거의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은 망가졌습니다. 그가 꿈꾼 완충지대 창설은 무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일을 시작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비된 채 앉아 있습니다. 여기 주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점령했다고 주장한 거의 모든 영토를 해방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 주요 잡전국을 이끄는 올렉산드르 코메렌코 소장의 말입니다. 3월 10일 인터뷰에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서 거의 반격을 끝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푸틴의 나고자 몇 명을 처리하면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메렌코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 대부분이 해방됐으며 세계 정착촌에서 작업을 마치고 두 곳만 더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마지막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며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보면 푸틴의 마비된 군대는 머지않아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은 방어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죽음, 부상, 포로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월 반격 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계속 봐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으로 더 깊이 진격하려 할 때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특히 푸틴이 계획하고 있는 봄, 여름 공세와 관련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미리 파악해 즉각 대응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2월 이후 우크라이나는 올렉산드리우스크 축에서 수많은 공세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이곳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 사이의 일종의 교차점입니다. 2025년 말 러시아가 이 축으로 진격한 것은 이 교차점을 완충지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준 신호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코메렌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에서 400제곱킬로미터, 즉 최소 154제곱마일 이상을 탈환했고 더 많은 지역을 되찾기 위해 계속 진격 중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굳히고 있으며 해방한 많은 지역에서 후속 수색 작전을 실시해 러시아 침투 세력의 마지막 잔재를 지도에서 지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탈러시아화이며 우크라이나가 이번 단격을 위해 투입한 공수부대와 지상 공격부대에 대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코마렌코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서 키예프 포스트는 이러한 공중 및 지상 합동 공격부대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장군 본인도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매우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작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승인과 조정 절차를 거친 계획된 공세 작전이라고 코마렌코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네, 물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작전, 전투 행동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이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전면 공세냐는 질문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해방은 흔한 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보통은 기회가 생길 때 우크라이나가 작은 마을이나 작은 영토 조각을 되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것은 몇 주에 걸쳐 전체 지역을 탈러시아화하기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공세입니다. 그 공세는 거의 완료되었고 곧 다룰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모든 정착지를 체계적으로 수색하기 위해 공중과 지상 공격부대가 협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구역을 방어 중이던 기계화 여단들이 이번 작전에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수색 중 방어부대에서 공격부대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논리는 간단합니다. 돌격부대가 점령지나 회색지대로 진입해 탈러시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방어하던 기계화 여단도 진격에 합류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확보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속도로 영토를 확보해 왔습니다. 코마렌코는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400제곱킬로미터가 단순한 탈러시아화 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각각의 제곱킬로미터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러시아군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을 러시아인들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2월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메렌코는 잃은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해방했다고 말하며 이는 전쟁연구소 ISW가 발표한 수치로도 뒷받침됩니다. 3월 3일 러시아 공세에 대한 분석에서 ISW는 푸틴이 자신의 군인들의 완전한 무능력에 분노할 만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여름 반격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영토가 러시아가 차지한 영토보다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2월을 다루며 ISW는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400제곱킬로미터와 460제곱킬로미터와 비교해 실제 진격 규모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ISW의 지도 작성 방법론은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과소평가하는데 ISW는 러시아 진격의 최대 평가 범위만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오픈소스 증거가 있어야 ISW는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을 점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3월 3일 AISW가 확실하게 밝힌 것은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우크라이나가 순증 33제곱킬로미터, 즉 12.7제곱마일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것보다 33제곱킬로미터를 더 해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가 확인된 순증 57제곱킬로미터, 즉 22제곱마일을 달성했다고 ISW가 밝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세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이 붕괴되자 우크라이나는 새 전선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때 호술했던 이 전선은 이제 방어시설과 요새로 메워지고 있어 러시아가 잃은 영토를 되찾기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6년이 더 진행될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드니프로페트로스크를 완충지대로 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코마렌코도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지도부는 끊임없이 돈바스 전체가 완충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지역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도였고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는 드니프로페트로스크에서 1이 성사되기도 전에 이미 성공을 기정사실화한 셈입니다. 소위 특별 군사작전이 처음 실패한 이후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이를 여러 번 밝혔으며 러시아는 평화협상 핵심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넘기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것을 무력으로 빼앗기 위해 계속 병력을 갈아놓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양도하지 않아 푸틴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푸틴이 이 승리의 순간에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페트로스크와 올렉산드리우스크를 통해 동쪽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하려는 것은 여러 마일에 걸친 방어시설이 가득한 영토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반격 부대를 저지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으로의 반격을 더 오래 막을수록 그 지역에 방어시설을 구축할 시간이 더 많아져 반격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통제력 확대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 정책으로 인해 푸틴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 했던 완충지대가 사라져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푸틴이 그 완충지대에 사용하려 했던 거의 모든 영토가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의 손에 돌아왔고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더 많은 영토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6년에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날 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러시아가 돈바스를 장악하는 가상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곧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페트로스크에서 거둔 큰 성과가 왜 러시아의 나쁜 소식일까요? 푸틴이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에 활용하려던 완충지대를 저지한 것 외에도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한 답은 전면적 공세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잘 버티고 러시아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 블랙버드 그룹 군사 분석가 에밀 코스타이미는 키우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지역에서 반격했고 이 전선에서 주도권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고 코스타이미는 말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도 이 평가에 동의하며 3월 3일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에너지망을 겨냥해 퍼부은 겨울 폭풍을 견뎌내고 고비를 넘긴 뒤 오히려 완전히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영토 일부를 해방시키는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대출을 받고 있고 러시아와 점령지에 대해 새로운 장거리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2025년 말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힘이 다한 국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번 반격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멘텀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2026년 말까지 매달 러시아군 5만 명의 사상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국가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면 공세를 푸틴과 러시아 대통령의 거짓말을 믿는 이들에게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패배한 국가는 승리국으로부터 더 많은 영토를 빼앗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주변에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등 무기가 날아다니고 우크라이나가 살상구역을 강화, 확장하면서 2026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로 하여금 도네츠크 지역의 주요 목표에서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도네츠크를 말할 때 러시아가 2026년 봄, 여름에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공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말부터 전선 전역에 걸친 지속적인 포격과 드론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통해 최근의 공세를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준비 전에 증원군을 투입하게 강요하는 것이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으로 러시아에 하게 만든 상황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군사분석가 올렉산드르 코발렌코의 발언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러시아의 2026년 봄과 여름 계획, 이 도네츠크 남부 지역으로 진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사이의 경계를 따라 앞서 언급한 올렉산드리우스크 교차로 지역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격으로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요새 도시 슬로베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마지막 라인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있기 전에도 러시아가 2026년 중반에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코발렌코는 이 지역에서 봄, 여름 기간 동안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세 작전을 펼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봄과 여름 공세 계획은 우리가 논의한 완충지대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장악한 상황에서 완충지대를 살펴봤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방어하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고, 도네츠크와 자포리자로 진격할 때도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폴리티코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2026년 봄 전 완충지대 구축이 최적의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완충지대는 러시아의 도네츠크, 자포리자 공세 작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계획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지원군은 완충지대에 묶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은 지원이 끊겼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 전략을 썼다면 매우 영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번 봐왔듯이 러시아의 거창한 구상과 실제로 그들의 병력이 전장에서 이룰 수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에서 진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죠. 이 시점에서 그 오블라스트를 점령하고 따라서 돈바스 지역 장악을 완성하는 것이 푸틴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3월 초에 드러난 다른 러시아의 계획들, 즉 자포리자 지역으로 더 깊이 진격하고, 지금 우리가 아는 상황을 생각하면 우스꽝스럽게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까지 진출하려던 계획들은 푸틴이 만들어낸 순전한 환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네츠크 요새선으로의 진격은 우크라이나가 해당 오블라스트에서 방어를 강화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완충지대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통제하던 방어선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후퇴당했거나 많은 경우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돈바스 계획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를 실제로 만들고 싶다면 이미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 시간과 병력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마지막 총공세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병력 계획이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완충지대를 들여는 목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로 돌리게 해 돈바스나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대신 소규모 공중 및 지상 공격 부대, 기계화 부대, 그리고 드론대를 활용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체계적인 수색 및 선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바로는 러시아의 소규모 침투 부대들이 느슨하게 점령하고 있던 영토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임무가 사실상 완료되며 우크라이나가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자원을 분산해야 할 쪽은 러시아입니다. 코마렌코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올렉산드리오스크 축선에서 올린 성과와 그 의미를 러시아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코마렌코는 적이 주력을 집중한 포크로스크와 올렉산드리오스크 전선이 가장 어렵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 덕분에 상황을 점차 안정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포크로스크와 미르노오라드에서 적 공격이 줄어든 것은 병력이 올렉산드리오스크 축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푸틴은 도네츠크 주요 영토 점령을 위해 쓰려던 병력을 자신이 안전하다고 본 축선으로 다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충지대 덕분에 모든 것이 반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이제 도네츠크 진격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던 병력들을 완전히 다른 작전에 소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봄과 여름에 계획한 공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2일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병력 보강이 너무 절박해져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젊은 여성들의 부모에게까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러시아가 1년간 군복무를 하는 대가로 26,000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아시아 출신 수감 중인 젊은 여성들에게도 이런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즉 푸틴은 취약한 사람들을 겨냥해 더 많은 이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확실히 이기는 나라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들이 보통 전선에 배치되지 않지만 과거에 의료 인력으로 일부 여성 군인을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죄수들의 부모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병사들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매달 러시아가 모집할 수 있는 병사 수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누구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 착각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반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매우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 푸틴이 자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여긴 영토를 해방했습니다. 이제 푸틴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완충지대로 병력을 다시 돌려야 하므로 전선에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돈바스에는 병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러시아는 병력 부족으로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 병력을 괴멸시키는데 점점 더 무섭게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과 여름은 러시아의 실패로 남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푸틴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결국 그의 군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몇 시간 만에 해는 번개 같은 기동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월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직적인 작전으로 몇 주 동안 영토를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아주 초반을 영상에서 다뤘으니 더 알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